화학2 1학기 기말고사 대비 연습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먼저 이제 기체부터 풀어볼게요.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식은 여러분들이 기체 관련된 문제 풀 때 항상 PV는 nRT라는 이상기체 방정식을 기억을 하시고요. 이 이상기체 방정식 이용해서 산소 기체의 양을 구하는 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PV는 nRT 이렇게 안 풀고도 여러분 충분히 쉽게 찾으셨을 것 같습니다. RT분의 PV가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부피 그리고 온도에 대한 정보니까 문제에서 온도와 부피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죠. 기억은 쉽게 쓸 수 있어요. 기억은 얼마일까요? 기억은 10리터니까 기억은 10이 되겠죠. 근데 니은 같은 경우에는 자, 온도 단위를 보면 27도는 우리 섭씨 온도잖아요. 근데 이거를 켈빈으로 바꾸려면 절대 온도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273 더하기 27 해서 얼마? 300이 됩니다. 여러분들 문제 풀 때 PV는 nRT 이 이상기체 방정식에서는 절대 온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2번 문제입니다. 요거 수업 시간에 같이 한번 풀기는 했는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안내했던 것처럼 이상기체라고 했으니까요. 이상기체의 부피, 압력, 양 사이의 관계라고 해요. 우리 하나씩 좀 잠깐 요걸 기억해 보면 좋겠는데 보일이라는 과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압력과 부피의 관계는 반비례하는 관계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샤를 법칙에 의하면 부피와 온도는 비례하는 관계죠. 물론 각각에 해당하는 이 변수들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보일 법칙에서는 기체의 양이랑 온도는 일정하고 샤를 법칙에서는 기체의 압력이랑 양은 일정하다라는 조건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아보가드로 법칙 일정한 이제 온도와 압력에서 부피는 이제 물질의 양에 비례한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모두 조합해서 우리가 하나의 식 기체 상수 R을 이용을 해서 PV는 nRT라는 식을 유도를 했잖아요. 이 과정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그래프에 해당하는 값들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와 v의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v와 t는 비례하니까 이 함수에서 p에 대한 정보들을 얻는 거잖아요. 그럼 P는 각각에 대해서 비례하는 관계인지 반비례하는 관계인지를 확인을 여러분들이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P가 비례하는 관계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울기가 큰 쪽이 큰 값이 나타나야 되는 거. 이거는 그래프는 수학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2번 같은 경우를 한번 볼게요. 2번을 보면 V와 P의 관계죠. 얘네들 마찬가지로 P와 V 반비례한다라고 했으니까 반비례하는 우리가 반비례하는 그래프가 나타나게 될 거고 그리고 T와의 관계를 보면 T와는 비례한다면 당연히 더 작은 값을 갖는 쪽이 이제 작은 값을 갖는 T1이 아래쪽에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도 보면 이번엔 조금 여러분들이 이거는 내가 처음 보는 y값인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가로축에는 내가 아는 p가 써 있지만 우리 세로축에는 t분의 v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냥 이거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pv는 nRT식을 변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t분의 v와 p의 관계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pv는 nRT라는 식을 이용을 하되 r은 기체 상수이기 때문에 r을 제외하고 pv와 nt 요 네 가지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식을 분석할 수가 있고요. 나는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수업 시간에 안내한 대로 저는 이제 비례하는 관계, 반비례하는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라고 했는데 그렇게 문제를 푸는 게 나는 너무나 어렵다라고 한다면 뭐 진짜 이거는 좀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겠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임의로 숫자를 좀 대입을 해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숫자로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셔도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 비례 반비례 관계를 통해서 이 그래프들을 분석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 일치하지 않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 다른 건 다 맞고요. 4번 같은 경우를 보면은 PV와 T의 관계인데 PV는 T에 이제 비례하는 관계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N 같은 경우를 보면 N이 기울기에 해당하는 값이 되잖아요. 근데 이랬을 때
여기서 NA가 NB보다 작은데 여기는 반대로 나타나 있어서 NA가 NB. 네. 그래서 n과도 비례하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n의 값이 작으면 기울기가 더 작은 값을 나타내고 n이 크면 더 기울기가 큰 값을 나타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찾아냈다면 문제 쉽게 푸셨을 것 같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표는 일정량의 기체 X의 압력과 온도를 다르게 측정하면 부피를 나타낸 거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것도 뭐 쓰고 시작해야 될까요? PV는 nRT 쓰고 시작해야겠죠. 여기에서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덜 힘들하고 일정량의 기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n 그리고 r은 원래 상수니까 두 개를 상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PV는 이제 T에만 비례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조금 쉽게 풀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V를 P와 T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V1 이렇게 쓸까요? 그냥 만약에 이제 우리 N이랑 R은 상수니까 PV를 그냥 T라고 한다면 V는 P분의 T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어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 같이 한번 여기다 써봅시다. V1은 P분의 T니까 273이라는 숫자가 나오겠네요. 같은 방법으로 V2는 2분의 546. 그러면 273이 똑같이 나와요. V3는 여기에다 쓸게요. 1분의 546. 얼마예요? 546이네요. 그럼 우리 요거 통해서 관계 하나 얻었습니다. V3는 V1보다 크고요. V1과 V2는 같은. 자, 요거를 통해 문제 풀어볼게요. 1번 V1은 V3의 2분의 1배이다. 맞습니다. 부피는 아니죠. V3는 큰 건 맞는데요. V1과 V2는 동일한 값이죠. 디귿 273, 이기압 273 켈빈에서 부피는 우리 이 압력분의 온도로 쓰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 4분의 1 V3 아닌가요? 그쵸? 그래서 부피는 V3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하나 맞았고요. 1번이 되겠네요. 4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그림은 기체 X의 절대 온도와 압력 곱하기 부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기체 X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우리 이거 문제를 풀기 전에 우선 얘네들의 몰비를 한번 계산을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여기 좀 해설 드렸던 거엔 아래에다가 문제를 좀 풀어놨는데 제가 이번 여기는 좀 위에다가 써놓도록 할게요. PV는 nRT 됐죠? 식을 변형을 해서 n에 대한 걸로 좀 바꿀게요. 이렇게 하면 t분의 pv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부터 C에서의 기체 X의 몰비를 한번 구해보자는 거죠. 그럼 NA 대 NB 대 NC 아닐까요? 그거에 대한 값은 T분의잖아요. 그러니까 T1분의 얘는 2A라는 값이고 얘는 2T1분의 2A고 얘는 죄송해요. 2T1분의 A네요. 그러면 T1분의 2A 대 2T1분의 2A 대 2T1분의 A라면 얼마가 나오죠? 4대 1대 그러니까 4대 2대 1? 그쵸? 4대 2대 1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럼 4대 2대 1로 구했어요. 끝. 자, 그러면 바로 기억 한번 봅시다. 기억. A의 양은 C의 4배이다. A의 양은 C의 4배이다. 맞네요. NA는 4AC. 니은 A에서의 압력이 서로 같다면 부피가 같다. 자, 이번엔 PV는 nRT 식이 있잖아요. 여기다 잠깐 써볼게요. PV는 nRT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 R 상수니까 이렇게 썼을 때 P가 같아. 그러면 V는 NT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쵸? 그러면 다시 한번 V는 몰 곱하기 빨간색으로 할게요. V는 NT야. 자, 그러면 VA는 NA의 그때 온도가 T1이네요. 그 다음에 VC는 NC의 그때 온도가 2T1이에요.
근데 봐봐. 아까 전에 NA는 4NC라 했잖아요. 4NC T1이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얘는 4, 얘는 2.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돼요? VA는 VC의 2배다. 같지 않네요. 디귿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디귿. 자, 마찬가지로 압력이 같을 때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압력이 같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써볼까요? V는 NT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 밀도의 정의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밀도는 V분의 W라고 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부피를 먼저 알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V를 써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W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W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물질의 양은 화학식량분의 질량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질량은 N 곱하기 화학식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기체 X라는 동일한 물질을 쓰니까 M은 모두 다 같은 값이겠죠. 그럼 M을 상수로 친다면 질량은 몰수에 비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두 개의 정보를 써봅시다. 먼저 V에 대한 값. VB 얼마예요? NB 곱하기 온도가 얼마죠? ET1이네요. 근데 아까 여기 위에서 보면 NB는 NC와 2대 1이잖아요. 그러면 이쪽에다 하나 쓸게요. NB는 ENC잖아요. 그쵸? 그러면 계산하면 ENC ET1이에요. 아까 VC는 구했어요. NC ET1이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여기다가 쓰면 VB는 EVC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D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얘가 뭐에 비례한다고? 이렇게 비례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을 쓸 거냐? 밀도는 부피분의 물질의 양에 비례하는데 이 식의 이 관계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만이에요. 만약에 화학식량이 달랐다면 다른 문제가 됐겠죠. 근데 화학식량이 모두 동일한 하나의 물질 기체 X에 대한 문제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해가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한번 써볼까요? dB는 VB분의 NB잖아요. 그쵸? 이게 EVC분의 C로 다 통일할게요. ENC VC분의 NC네. 그 다음에 DC는 VC분의 NC잖아요. 둘이 어때요? 둘이 같잖아요. 그래서 압력이 같을 때 기체 B에서의 밀도는 C에서의 2배가 아니라 같다. 답이 그래서 1번에 해당한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PV는 NRT라는 이 식을 굉장히 자유자재로 변형을 할 줄 알아야 하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그 화학원에서 나왔던 개념들 있잖아요. 뭐 엄청 어려운 건 아니지만 뭐 밀도에 대한 여러분들이 좀 문제를 푸는 문제라든지 또는 물질의 양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화학원에서 충분히 잘 학습해 왔기 때문에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문제에서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항상 유의할 점은 주어진 정보를 내가 입맛에 맞게 가공하는 법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 수업 시간 주기랑 카카오톡을 통해서 안내를 했던 부분인데요. 이 문제 잠깐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이상기체 방정식 문제에서 여러분들 이런 예제를 조금 많이 풀어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하고 싶어서 한 번 더 이번 연습 문제 중간에 넣어서 잠깐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가 충돌할 때 에어백 속에는 다음과 같은 반응, 아자이드와 나트륨이 분해되는 반응인데요. 이걸 통해서 질소 기체의 부피를 구해보는 건데 아자이드와 나트륨의 화학식량도 주어졌습니다. 답이 나와 있으니까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동차가 충돌할 때 에어백 속에서는 다음과 같은 반응이 일어나죠. 자, 이랬을 때 먼저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되냐? 계수비는 곧 몰비이다. 아자이드와 나트륨이 분해될 때 생성되는 질소기체의 양을 구하시면 되고요. 아자이드와 나트륨과 질소기체의 몰비는 2대 3입니다. 아자이드와 나트륨 65g은 1몰이잖아요. 그럼 2대 3은 1대 X, 질소기체는 1.5몰이 생성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상기체 방정식 PV는 nRT식을 변형을 하면 V는 P분의 nRT가 되겠죠. 그러면 P 1기압일 때의 N 1.5몰, R 0.082 곱하기 T 20도기 때문에 20 더하기 273 절대 온도라고 했어요. 293 켈빈 계산하면 약 36리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상기체 방정식을 자유자재로 변형을 하는 방법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혼합기체 압력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OX 문제는 제가 수업 시간에 아예 풀어주지를 않았어요. 이건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풀어야 한다라는 것서 제가 풀어주지 않았고요. 혼합기체에서 성분기체의 압력은 성분기체의 양에 비례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분압력과 관련 돌턴의 부분압력 법칙하기 전에 혼합기체 압력에 대한 수업을 진도를 나갔었잖아요. 그거 맞습니다. 네, 2번 이제 성분기체 분자량이 작을수록 부분압력이 증가한다. 기체 압력은 기체 종류나 조석에는 관계가 없고요. 기체 분자의 양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자량 자체는 영향을 주지 않고요. 이제 복합적이죠. 성분 기체의 양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분자량만으로는 이거를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틀렸고요. 3번도 마찬가지죠. 성분 기체의 질량이 같으면 몰 분율이 서로 같다. 몰 분율은 그 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혼합 기체의 이제 물질의 양이랑 관련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기체의 양, 그러니까 몰이 같아야지 몰 분율이 서로 같은 거지. 질량이 같아도 분자량이 다르면 몰 분율이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항상 그 정의를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분자량만으로는 이제 알 수 없는 거고 성분 기체의 이제 양에 의존하는 거기 때문에 양에 대한 내용 마찬가지로 성분 기체의 양이 같아야지 몰 분율이 같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는 과연 여러분들이 혼합 기체 압력을 판단을 할 때 기체의 양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걸 잘 알고 있느냐를 물어본 문제였고요. 2번 문제입니다. 이건 수업 시간에 풀어드렸는데 같이 한번 다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꼭지로 연결된 용기에 서로 반응하지 않는 기체 A와 B가 각각 들어있습니다. 꼭지를 열었을 때 각 기체에 관한 물음에 한번 답해보면 되는데요. 온도는 일정하고 연결관의 부피는 무시한다라는 거는 뭐 여기에 부피는 무시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A의 분압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이 돌턴의 부분압력 법칙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 기체의 압력과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PV는 일정하다는 보일의 법칙 기억하시죠? 그 얘기는 P1V1은 P2V2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관계식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셔야 하고요. 이 관계식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먼저 기체 A의 분압을 구해 봅시다. 먼저 코크를 열기 전을 한번 볼게요. 코크를 열기 전에는 기체 A의 압력은 얼마예요? 3입니다. 부피는 얼마예요? 2예요. 코크를 열었어요. 그럼 B와 혼합이 되겠죠. 단 A와 B는 반응하지 않는, 여기 써 있잖아요. 서로 반응하지 않는 기체라고. 코크를 열었습니다. 코크를 열게 되면은 이제 당연히 기체 A는 어디까지도 갈 수 있을까요? 기체 B가 머물렀던 공간까지도 이동할 수 있어서 이제 기체 A가 원래 있었던 이 공간에서 이 공간까지 넓게 퍼져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결론은 내가 이때 압력은 잘 모르지만 PB와 그러니까 내가 그
압력은 계산을 해야 되는 값이지만 우리가 부피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전체 부피로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지를 열면 전체 부피로 계산을 해준다. 왜냐? 당연히 꼭지를 열었으니까 분자들은 자유롭게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확산을 하면서 이 빛의 비가 있는 공간까지 당연히 퍼지게 될 거고, 뭐 비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됐을 때 관계식에 의해서 PA는 얼마가 나올까요? 1입니다. 뭐 1 기압이라고 쓰는 게 좀 더 좋겠네요. 단위까지. 자, 그 다음에 혼합기체의 전체 압력을 구해라. 혼합기체 전체 압력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P는 혼합기체예요. 제가 이렇게 쓸까요? 전체니까 전체라고 쓸게요. P 전체 혼합기체 압력은 A와 B의 분합을 더하면 됩니다. 왜? 기체 A와 B밖에 없으니까. C까지 있으면 당연히 PC까지 더해야겠죠. PA는 구했어요. 그럼 PB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PB도 똑같은 상황으로 구해봅시다. 여기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꼭지를 열기 전에는 4.5기압에 4리터였죠. 자, 근데 꼭지를 열면 그때 부분 압력 그리고 전체 부피는 6리터입니다. 그럼 PB는 얼마 나오나요? 제가 계산이 좀 느리네요. 3입니다. 그러면 PA와 PB를 더해보면 1 더하기 3 얼마게요? 4기압이 나오게 됐네요. 자, B의 몰 분율을 구해봅시다. 여러분, 몰 분율은 A와 B를 더한 전체의 그 기체의 양분에 B에만 해당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N 전체분의 NB죠.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N을 구하지는 않을 거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돌턴의 부분압력 법칙 단원에 나오는 식 중에 하나인데요. 식을 써드릴게요. 어떤 특정한 기체의 부분 압력은 몰 분율의 전체 압력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식을 변형해 봅시다. XB는 P분의 PB라고 쓸 수 있겠네요. 어떻게 쓰면 돼요? 4분의 3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뭐 또는 0.75. 그래서 답은 얼마? 4분의 3이 되겠네요. PB의 몰 분율은 4분의 3. 답에만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드릴까요? 4기압 4분의 3. 자, 그 다음에 물의 성질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온도에 따른 물의 밀도 변화를 나타낸 것인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한번 골라봅시다. 자, 보시면 여러분 앞에는 사실 좀 계산 문제가 많아서 그랬는데 이제 또 일부 화학2 같은 경우에 일부 단원에서는 개념을 좀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한번 보시면 밀도라고 했죠.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도 다뤘듯이 그 4도씨에서 가장 물은 밀도가 큽니다. 자, 물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밀도가 작아진다. 뭐 어느 정도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보시면 바로 4도씨, 0도에서 4도에서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밀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틀렸죠. B에서 C로 될 때 공유결합이 끊어진다. 틀렸습니다. 공유결합은 분자 내의 힘이에요. 분자 내의 힘을 끊으려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공유결합을 이렇게 끊으려면 정말 뭐 전기 분해처럼 전기 에너지를 엄청 강하게 걸어주거나 이런 일이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상태 변화만을 이용해서 뭔가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바뀌게 되는 건 공유 결합이 아니라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수소 결합입니다. 수소 결합은 실제로 분자 내 결합 같은 게 아니라고는 했어요. 근데 그 분자 간 상호작용 중에서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결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는 했습니다. 수소결합은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에요. 물 분자 간의 평균 거리는 CAB인데 여러분들 평균 거리는 밀도로 생각을 한다면 밀도가 크면 거리가 가까운 거고요. 밀도가 작으면 거리가 먼 거예요. 또는 부피로 만약에 그래프가 나왔다라고 하면 부피가 작으면 거리가 가까운 거고요. 부피가 크면 거리가 먼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부피와 밀도가 반대인 이유 아시죠? 밀도와 부피는 반비례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물 분자 간의 평균 거리는 그러면 밀도가 가장 큰 C에서 가장 가까울 거고요. 그 다음에 A가 그 다음 크네요. 그 다음 B 순서가 맞죠. 그래서 CAB에 해당하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물론 기억 니은이 틀렸으니까 디귿이 맞았겠죠. 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땐 그렇게 풀 수 있지만 사실은 모든 선지들이 다 맞는지 틀린지 확인을 꼼꼼하게 해보시고요. 공부하실 때.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 그림은 일기압에서 온도에 따른 H2O 1g의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H2O라고 쓴 거는 이유는 이제 가일 때와 나일 때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겠죠. 가일 때는 H2O S죠. 그쵸? 왜 당연히 0도 이하의 온도니까 얼음에 해당합니다. 나는 H2O L 물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가는 얼음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1g에 들어있는 물의 분자수는 가가 나보다 크다. 왠지 부피를 보면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쵸? 근데 여러분들 요거 문제 풀 때 유의하실 점은 우리 지금 물질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동일한 물질이라고 한다면 동일한 물질이에요. 상태가 바뀐다고 해서 화학식량이 변하나요?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화학식량을 갖는 동일한 물질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특정 질량에 해당하는 분자수를 물어볼 때 특히 같은 질량이잖아요. H2S든 H2L이든 둘 다 동일한 질량에 대해서 분자수를 물어본다면 당연히 가와 나가 같겠죠. 그쵸. 같은 물질이니까 같은 질량에 해당하는 값이면 당연히 똑같은 분자수를 갖지 않겠어요. 상태랑은 상태가 달라진다고 해서 얘네들의 화학식량이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유의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도씨 1기압에서 밀도를 한번 볼게요. 0도씨 1기압이면 어디일까요? 여기,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인데요. 0도씨 1기압이면 여긴데요. 0도씨 1기압에서 밀도는 누가 더 크냐면 밀도가 누가 더 큰지 몰라요. 왜? 그러니까 알지만 지금은 몰라요. 왜냐면 부피로 나와 있으니까 먼저 부피를 비교해 볼게요. 부피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네요. 조금만 위치를 옮겨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얼음이 물 위에 뜰 수 있는 거죠. 근데 밀도는 부피랑 반대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쵸?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네요. 네. 여러분, 이렇게 부피를 나타내는 그래프에서 너네가 밀도 유추해봐. 반대로 밀도를 그래프에서 주고 부피를 유추해봐. 당연히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0도씨에서 이제 밀도는 얘가 더 크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기억 디귿만 맞으니까 3번이 되겠네요. 4번 문제 풀겠습니다. 그림은 액체 물질 AC의 온도에 따른 증기압력 변화를 나타낸 것인데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봅시다. 먼저 우리가 이 부분을 확인하고 갈게요. 증기압력이 크면 휘발이 잘 된다는 뜻이고요. 또는 증발이 잘 된다. 우리가 어떤 물질이 휘발이 잘 되려면은 분자 사이의 힘이 약해야겠죠. 그래서 분자 간 상호작용, 즉 분자 간 힘이 약하다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기억. 40도에서 A가 증발이 가장 잘 된다. 그러면 40도를 한번 이렇게 선을 그어보고 40도일 때 증기 압력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면 A가 가장 크죠. A가 가장 증기 압력이 크다는 건 A가 가장 증발이 잘 된다. 맞습니다. 니은 분자 간 힘은 B가 C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러면 이 40도로 기준했던 걸 통해서 A, B, C의 분자 간 힘의 크기를 보면 A, B, C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B가 C보다 분자 간 힘이 작은 거 맞습니다. 디귿 기준 끓는 점에서 증기 압력이 가장 큰 것은 C다.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이제 우선 증기 압력의 단위가 우리 토리첼리 실험이 수은으로 했던 거 기억하시죠? 밀리미터 Hg 또는 밀리미터 머큐리로 나와 있는데요. 기준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 바로 760ml HG에 해당하는 값을 찾으시면 되는 건데 우리가 주의하실 점은 기준 끓는 점에서의 증기 압력은 어떤 물질이든 기준 끓는 점을 찾기 위한 거니까 이 외부 압력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기준 끓는 점에서의 증기 압력은 A, B, C가 모두 다 외부 압력과 동일한 증기 압력을 갖게 됩니다. 즉
기준 끓는 점에서의 증기 압력은 A, B, C 모두 760mm Hg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 푸실 때 그 부분 좀 유의해서 풀어주시고요. 만약에 기준 끓는 점을 물어봤다라고 한다면 기준 끓는 점은 바로 이 760mm Hg에서 여러분들 각 그때 온도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그때 온도를 한번 보면 그때 온도는 C가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이 디귿이 맞는 문제 보기가 되려면 기준 끓는 점에서의 온도가 가장 높은 거는 뭐 C이다. 기준 끓는 점이 가장 높은 것은 C이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 디귿이 맞지. 기준 끓는 점에서 증기 압력은 A, B, C가 모두 동일합니다. 모두 외부 압력, 즉 760mm Hg랑 모두 동일하다라는 거.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문제 편집한 순서가 이제 교과서 순서랑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분자간 상호작용 문제를 한 페이지에 넣고 싶어서 얘네를 조금 뒤로 뺐습니다. 뭐 그래도 공부를 다 하고 문제를 푸는 거면 순서 딱히 상관없으실 것 같고요. 한번 볼게요. 그림은 세 가지 물질 X부터 Z까지의 기준 끓는 점을 나타낸 것이다. 기준 끓는 점 기억하시죠? 760ml Hg일 때, 그러니까 1기압일 때의 끓는 점을 나타낸 거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연히 끓는 점이 높으면 높을수록 분자간 상호작용이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물질은 각각 C2H6, 그 다음에 C2H5OH, CH3Cl 이렇게 세 개가 되겠고요. 얘네의 만약에 뭐 각각의 원자량을 주어줬다면 화학식량까지 계산을 해봤어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문제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를 한번 보면 우선은 여러분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분자간 상호작용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거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뭐가 있었을까요? 분산력이 있습니다. 분산력은 모든 분자에 다 존재를 합니다. 두 번째, 쌍극자 힘이 있습니다. 쌍극자 힘은 극성 분자에 존재합니다. 세 번째, 수소결합이 있습니다. 특정한 FON 같은 경우 애들은 뭐를 한다라고 했죠? FON은? FON. 수소결합 가능하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끓는 점이 높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주시고 수업 시간에 다뤘던 특별한 물질 세 가지는 HF, 플로리나 수소랑 NH3, 암모니아, 그 다음에 H2O, 물 요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 물질의 이제 기준 끓는 점을 나타낸 건데 여러분들 얘네들의 극성, 무극성을 좀 한번 판단을 해보면 우선은 이 탄소화합물로만 되어 있는 얘는 무극성 분자죠. 당연히 무극성은 분산력밖에 없기 때문에 끓는 점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 옵니다. 자, 그 다음에 Y를 이제 누군지 찾아낼 건데, 그러면 지금 이것과 이것 둘 다 이제 극성이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얘를 보시면 얘는 수소결합이 가능한 물질이기 때문에 수소결합이 가능한 물질은 가장 끓는 점이 높습니다. 그래서 Z가 바로 에탄올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Y가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힘의 순서는 분자간 상호작용의 크기는 분산력, 그 다음에 쌍극자 힘, 그 다음에 수소결합의 순서가 되겠고요. 분산력은 모든 분자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Y는 맞네요. X는 쌍극자 힘이 작용하지 않는 거 네, 맞습니다. 분산력이 작용하는 물질은 전부 다입니다. 세 가지겠죠. 답은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립은 14족과 17족 원소의 수소 화합물의 끓는 점을 나타낸 것이다. 여러분 요거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그래프예요. 14족과 17족을 비교하기 되게 좋아요. 왜 좋으냐? 우선 첫 번째 14족은 탄소 화합물 그 계열들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C4, SiH4, 그다음에 뭐 저마늄, 그다음에 뭐 SN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그 분자 내의 결합에서는 극성 공유 결합을 하지만 그 결합을 한 것들의 쌍극자 모멘트, 분자들의 쌍극자 모멘트를
계산을 하면 총합은 0이 나옵니다. 벡터 합을 했을 때 0이 나오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4족 수소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무극성 분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반면에 그 플로리나 수소, 그다음에 뭐 여바수소, 그다음에 브로미나 수소, 아이오디나 수소 이런 애들 같이 17족 원소의 수소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요. 극성 공유결합의 극성 분자죠. 자, 극성과 무극성 모두 분산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극성에는 어떤 힘까지? 얘네들은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쌍극자 힘까지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누가 굉장히 특이한 바로 얘입니다. 얘는 왜 유난히 분자량이 클수록 여러분들 끓는 점이 높아진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분자량도 작은데 왜 이렇게 압도적으로 끓는 점이 높을까? 바로 그 이유는 얘는 분산력에 쌍극자 힘에 뭐까지 가지고 있는 걸까요? 바로 아까 말했던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임에도 결합이라는 이름을 붙인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모든 분자에서 쌍극자 힘은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모든 분자에서 쌍극자 힘은 분산력보다 강하다. 모든 분자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14족 같은 경우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14족 원소 수소화합물에는 분산력만 작용하는 게 맞습니다. 할로제나 수소에 작용하는 분자 사이의 인력 중 수소 결합력이 가장 크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수소 결합력이 가장 큰 게 아니었다면 그래프가 당연히 분자량 순서에 따라 나타났겠지만 지금 그래프 보면 유난히 얘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건 분산력과 쌍극자 힘은 모두 다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 17쪽에서 이 HF만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갑자기 끓는 점이 확 높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게 디귿이 맞게 되고요. 답은 그래서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그림은 4가지 화합물의 화학식량 기준 끓는 점을 나타낸 것이다. X부터 Z까지 각각 H2O, 그 다음에 메탄올, 그 다음에 메테인, 실레인이 되겠습니다. 원자량을 주니까 분자량을 계산을 해라 라는 거죠. 계산 여러분 잘 하시죠? 이제 계산하는 거는 우리 화학원에서 다 잘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하는 과정은 쓰진 않겠습니다. H2O는 18이에요. 그 다음에 메탄올은 32입니다. 그 다음에 메테인 16이고요. 그 다음에 실레인은 32입니다. 여러분들 계산하는 과정 혹시나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화학원 처음 단원의 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W부터 X, Y, G에 해당하는 애들을 한번 써볼 건데, 자, 우선은 W는 뭐 기준 끓는 점 말고 화학식량으로 먼저 볼게요. 화학식량이 가장 작아요. 누굴까요? 메탄올입니다. 죄송해요. 메테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끓는 점이 높은 애가, 죄송해요. 화학식량이 큰 애가 Z네요. G는 물이네요. 자, 그 다음에 화학식량이 둘 다 동일한 애가 생겨버렸죠. 바로 누구와 누굴까요? 얘와 얘입니다. 메탄올과 실레인. 진짜 이러면 너무 어렵죠. 고민되겠지만 끓는 점은 분자 간 상호작용에 의한 거고 분자 간 사이의 상호작용, 즉 분자 간 힘이 크면 클수록 끓는 점이 높게 나타나요. 그렇다면 얘네가 극성인지 무극성인지 판단해 보자라는 거죠. 얘는 우선 극성이에요. 얘는 무극성입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힘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얘는 무극성, 분산력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뭐가 있을까요? 극성이니까 우선 분산력, 쌍극자 힘 또 뭐도 있을까요? 네, 바로 수소 결합까지 가능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끓는 점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메탄올이 여기에 오고요. 실레인이 여기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분자 사이의 인력은 W가 X보다 크다. W가 X보다 죄송해요. Z보다 크다. 잘못입니다. 제가. 분자 사이의 인력이 크면 끓는 점이 높게 나타나는데 끓는 점은 어떻게 나타나요? H2O가 더 크게 나타나잖아요. 기억 틀렸죠? X와 Y 사이에는 모두 쌍극자 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Y에만 존재해요. 분자 사이에 분산력이 존재하는 화합물은 네 가지다. 분산력은 모든 분자에 다 있어 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디귿 하나 맞았고요. 4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14쪽부터 17쪽 원소의 수소화합물의 끓는 점을 주기에 따라 나타난 것이다. 그래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 볼 때 와 이거 어떻게 풀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우선 생각할 거 1. 이제 무극성 분자 같은 경우에는 분산력만 존재하기 때문에 분자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끓는 점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분자량에 따른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먼저 할게요. 1. 극성 분자냐? 무극성 분자냐? 그쵸? 그래서 무극성 분자라고 한다면 분산력만 존재하고요. 극성은 분산력과 쌍극자 힘이 존재한다. 제가 그냥 앞단어만 쓸게요. 얘는 분산력과 쌍극자 힘까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끓는 점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당연하죠. 상호작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끓는 점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수소결합이 가능하냐? 그럼 누구를 찾으라 그랬죠? F, O, N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경향성을 보고 판단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 1번 기본적으로는 분자량이 클수록 끓는 점이 높게 나타나는 게 기본적인 건데 이제 여기에 극성 분자가 된다면 쌍극자 힘이 있으니까 그래프의 위치가 더 높게 나타날 거고요. 그런데 수소 결합을 한다면 이거의 경향성을 따르지 않고 유난히 높게 나타난다. 그럼 그 유난히 높게 나타나는 애들 누구예요? 얘네 셋이잖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얘네 셋을 주로 다뤘던 거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세요? 그럼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바로 2번에 해당하는 애들이 되겠죠. 네,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족 원소의 수소화합물에서 분자량이 큰 물질일수록 끓는 점이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족 원소의 수소화합물에서 분자량이 클수록 분자량이 클수록 끓는 점이 높을 수는 있겠지만 모든 애들한테 해당이 되지 않아요. 바로 누굴까요? 맞습니다. 15족, 16족, 17족 바로 수소결합하는 애들 때문에 모두가 다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번을 맞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이제 2번 한번 보면 H2O, HF, NH3는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수에 따라 끓는 점이 높게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비공유 전자쌍수는 이제 끓는 점과 관련은 없고요. 끓는 점 자체는 수소결합의 수와 세기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HF가 비공유 전자쌍수는 가장 많죠. 그렇다고 수소결합을 가장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수업 시간 중에서도 H2O의 수소결합이 2개, HF, NH3는 1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처럼 수소결합을 하는 게 관련이 되어 있지 비공유 전자쌍과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X고요. 3번 문제 볼게요. SiH4의 끓는 점이, 그러니까 실레이드의 끓는 점이 메테인보다 높은 거는 분산력이 크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얘네 둘 다 무극성 분자잖아요. 무극성 분자는 분산력에 의해서만, 그런 분산력이라면 분자량이 크면 끓는 점이 높게 나타납니다. 14족 원소의 수소화합물 중에 분산력이 가장 큰 거는 분자량이 가장 큰 얘예요. SnH4. 얘가 이제 끓는 점이 가장 분산력이 가장 크니까 끓는 점이 가장 높게 나타나겠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분산력이 가장 작은 이렇게 말했으면 맞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5번 H2O가 H2TE 그러니까 얘보다 끓는 점이 높은 거는 이렇게 분자량이 작은데 끓는 점이 높다? 맞아요. 수소 결합밖에 이제 이런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없었겠죠.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답은 3번, 5번이 되었고요. 6번 문제입니다. 6번에 1번 그림은 교체 결정의 단위 세포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는 가 같은 경우에는요. 단순 입방 구조고요. 나는 채심 입방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 더 있었는데요. 면심 입방 구조예요. 면심 입방 구조는 바로 아래 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 입방 구조 단위 세포 모형에서의 입자 수를 계산을 해보면 각 모서리에 몇 개씩 있다 했다고요? 8분의 1. 근데 모서리 8개잖아요. 그쵸? 꼭지점 8개잖아요. 모서리가 아니라 꼭지점이에요. 꼭지점에
그 꼭지점에 있는 단위세포 8분의 1만큼 8개씩이니까 1. 채심입방도 꼭지점에 8분의 1, 꼭지점 정육면체 8개잖아요. 근데 여기에 채심이니까 중간에 하나 얼마죠? 2입니다. 자, 기억. 알칼리 금속은 나와 같은 구조인데 여러분 요거는 제가 강조하지 않았고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 부분은 보지 않으셔도 된다고 해서 제가 답을 알려드렸고요. 이제 단순입방 구조와 같은 거를 갖는 애는요, 폴로늄이 대표적이고요. 채심입방 구조는 이제 알칼리 금속이 대표적인 예시기는 합니다.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이제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을 알려드렸으니 이제 기억은 제거하고 이제 시작하시면 되겠고요. 단위세포당 입자수는 나가 가의 2배 맞네요. 디귿 8분의 1 꼭지점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꼭지점에 단위세포에 포함되는 입자수는 꼭지점이에요. 제가 아까 잘못 말해서 꼭지점에 해당하는 입자수가 8분의 1만큼 해당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8분의 1 가와 나 둘 다 8분의 1 8개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꼭지점 미안해요. 자, 그 다음에 면심입방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구조인데요. 이게 바로 대표적인 면심 입방 구조입니다. 단위 세포에서 이제 면심 입방 구조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각 꼭지점에 8분의 1 곱하기 8.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러분들 보시면 그 면심 입방 그림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요 면에 중심에 있잖아요. 면의 중심에 절반만큼 있답니다. 그래서 절반이 2분의 1이죠. 정육면체는 면이 몇 개게요? 6개죠. 그럼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4가 나옵니다. 총 계산을 하면은 결정 구조는 우리 면심 입방 구조고요. 그리고 단위세포에 포함된 원자수는 4개가 되겠습니다. 답이 3번인데요. 여러분들 요거는 이번 6월 모의고사 화학 2 문제입니다. 3점짜리 문제지만 크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그 고체 결정 구조 관련해서 단위세포에 해당하는 이 원자 수와 결정 구조가 어떤지 알아보는 거 여러분들 이 3가지 유형 다 확인해 보셨습니다. 자, 이제 용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용액 문제부터는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기본적인 식은 써드리고요. 중간 과정 같은 경우는 조금 생략을 할 수 있어요. 계산하는 과정 부분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과정 잘 따라오면서 계산하면 값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듯이 화학에서 밀도에 대한 내용 되게 많이 나오는데 밀도의 정의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자, 우리 퍼센트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 밀도를 줬다면 이제 질량으로 바꾸는 과정 여러분들이 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 먼저 퍼센트 농도의 정의부터 써봅시다. 퍼센트 농도 정의 어떻게 쓸 수 있었냐면 용액의 질량이죠. 혹시 이게 이렇게 용액 질량이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용액의 질량분의 중요한 거 용질의 또 질량이에요. 용질의 질량도 그램이고요. 퍼센트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계산할 때 주의하실 점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밀도를 주어졌기 때문에 이 밀도를 뭐로 바꿔주는 용액의 그램으로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럼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궁금한 건 용액의 질량이기 때문에 용액의 질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다 쓰겠습니다. 용액의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가 될 거고요. 밀도 얼마예요? 1.84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 184g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쵸? 이제 여기서 물론 여러분들 이제 문제 푸실 때 잘 아시겠지만 단위 같은 거 꼭 유의해서 확인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값의 용질은 얼마죠? 18.4죠. 18.4g이고 용액의 질량은 184g. 계산하면 몇 퍼센트 나오냐면 10% 나옵니다. 계산 과정은 생략했고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 계산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하나씩 다 계산하지는 않도록 할게요. 몰롱도입니다. 2번은 몰롱도 문제인데요. 몰롱도는 사실 여러분들 화학 1에서 정말 끊임없이 나왔던 내용이죠. 몰롱도는 용액의 부피입니다. 근데 이번에 부피는 밀리리터 단위가 아니라 리터 단위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중요한 점, 이제는 우리가 몰농도부터는 용질의 양, 바로 옛날에 몰수라고 썼다고 했잖아요. 몰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그러면 바로 무엇을 이용해야 될까? 화학식량을 이용해야겠죠. 화학식량이 40인 수산화나트륨 8g에 녹아있는 수산화나트륨의 양은 얼마일까요? 그렇다면 화학식량이 40인 수산화나트륨 8g에 해당하는 NaOH의 양은 얼마가 되냐면 40분의 8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요거 이만큼의 그냥 몰이라고 해봅시다. 자, 용액의 부피는 250ml이니까 다시 말하면 0.25L가 되겠죠. 각각에 해당하는 값을 숫자를 대입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 0.8몰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입니다. 화학식량이 180인 포도당 18g이 물 200g에 녹아있을 때 몰랄 농도, 오래 배웠던 거죠. 몰랄 농도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었죠? 자, 몰랄 농도는 특이하다고 했어요. 용매의 질량입니다. 자, 근데 단위가 킬로그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요거 그램으로 계산하면 진짜 많이 오답이 발생해요. 킬로그램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분자에 들어갈 거는 용질의 양이죠. 우리 질량과 양, 용어가 굉장히 혼동스럽겠지만 질량이라고 쓰면은 그램 또는 킬로그램, 양이라고 하면은 네, 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학식량이 180g인 포도당 18g, 얼마일까요? 이러면 포도당의 양은요, 얼마가 되죠? 180분의 18, 사실 0.1이겠네요. 몰이 되겠네요. 물 200g 몇 킬로예요? 0.2kg이 되지 않을까요?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0.5 몰랄 농도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계산은 숫자를 대입해서 하시면 되니까 그 중간 과정까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그림과 같이 물 50g의 포도당 Xg을 녹였다라고 한다면 자, 우리 여기다가 정보를 좀 하나씩 미리 써보고 아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액의 질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용액의 질량은 50 플러스 X 그램이 되겠죠. 이거 조금 글자를 옮기도록 할게요. 용액의 질량은 50 플러스 X그램. 용질의 질량은 X그램이죠. 뭐 사실 안 써도 되지만 용질의 양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용질의 양은 얼마죠? 180분의 X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바로 왜 썼냐? 포도당의 분자량을 밑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분명 몰을 이용하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요 위에다 하나 쓸게요. 용매의 질량은 얼마죠? 용매는 물이죠. 50g이 되겠습니다. 여기 네 가지만 이용하면 아래 문제 푸는데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퍼센트 농도의 정의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시죠? 퍼센트 농도의 정의가 어떻게 됐었죠? 맞습니다. 용액의 질량 50 플러스 X, 용질의 질량 X, 그리고 곱하기 100까지 해주라고 했죠? 여러분 요거 숫자를 조금 단순화시키면 50 플러스 X, 100X 이렇게 쓸 수 있어서 기억 맞습니다. 니은 몰랄 농도는 용매의 질량분의 용질의 양이라고 했는데 주의하실 점 몰랄 농도는 용매의 질량이 킬로그램 단위였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해당하는 내용 쓰면 용매의 질량 0.05입니다. 그 다음에 용질의 양 180분의 x 이거 숫자 바꿔 쓰면 0.05 곱하기 180분의 x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 같은 경우에 한번 풀어볼까요? 물 50g을 더 넣으면 그럼 물 50g을 안 넣었을 때는 0.05 곱하기 180분의 x만큼이었는데 만약에 50g의 물 더 넣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용매인 물이죠. 용매인 물이 100g이 되는 셈 아닐까요? 100g은 0.1kg이죠. 그럼 이때 몰랄 농도는 몇이냐면 0.1 이렇게 쓸게요.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0.1분의 180분의 x잖아요. 이거를 다시 쓰면 0.1 곱하기 180분의 x죠. 여러분들 이것과 이것을 비교해 봅시다. 몇 배 차이 납니까? 2분의 1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분모가 커지니까 물 50g을 더 넣으면 2분의 1배 되는 거 맞습니다. 기억 맞고 니은 틀렸고 디귿 맞습니다. 답은 몇 번이 될까요? 네, 답 8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네, 이제 9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 일정한 온도에서 용매 A, B의 비휘발성 비전해질 용질인 C를 각각 녹인 두 용의 가와 나의 증기 압력을 용질의 몰 분율에 따라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증기압력 내림과 관련된 문제죠. 증기압력 내림, 그리고 뒤이어서 볼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그리고 이제 3투 앞까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묽은 용액의 총괄성과 관련된 이 세 가지 유형 다 확인해 보실 수 있다라고 했고요. 9번 문제 어쨌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기 전에 기본적인 정보부터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A와 PB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질, 비휘발성 비전해질 용질이 녹아있지 않은 상태죠. 그럼 이 PA와 PB에 해당하는 값은 바로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 곧 이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요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네요. 분자 간 힘은 네, 바로 나왔네요. 분자 간 힘은 B가 A보다 크다. 이제 이거 용매에 대한 것만 물어보고 있잖아요. 아까 앞선 문제에서 봤다시피 증기 압력이 크면 휘발을 잘하고 휘발을 잘하면 네, 분자 간 힘이 약한 거라고 했죠. 그럼 증기 압력의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A가 더 크잖아요. 그럼 A가 더 휘발을 잘한다라는 얘기는 분자 간 힘은 A가 더 작다가 되겠습니다. 그럼 기억은 맞는 거네요. 네. 다음에 우리 니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질의 몰 분율 X에서 나의 증기압력 내림은 P, B 빼기 PB'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증기압력 내림의 정의부터 확인해 보셔야겠죠. 증기압력 내림의 정의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기서의 용매는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 P 용액은 그 이제 어떤 비휘발성 비전해질 용질을 녹였을 때 용액의 증기 압력이 해당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 어디죠? 바로 여기죠. 이 X에 해당하는 용질을, 그러니까 X만큼의 용질을 녹였을 때, 그러니까 용질의 몰 분율이 X일 때, 그때 증기 압력이 PB'에 해당되지 않나요? 그럼 요거를 써보면 순수한 용매 PB에다가 PB' 이렇게 되겠네요.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 용질의 몰 분율이 각각 0.5일 때, 좋아요. 0.5일 때, 그래서 0.5를 써준 것 같네요. 기준 끓는 점에서의 용액의 증기 압력, 이거 앞에서 봤던 거랑 똑같죠. 기준 끓는 점에서의 용액의 증기 압력은 기준 끓는 점의 기준은 외부 압력, 즉 1기압일 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주로 우리가 기준 끓는 점에서의 증기 압력 얘기할 때는 그 토리첼리 실험, 수은 실험 했던 것처럼 수은 이용한 단위 760ml Hg 또는 760ml 머큐리 뭐 어떻게 부르든 수은과 관련되게 여러분들이 말씀 주시면 됩니다. 760ml 이제 Hg로 나타내기 때문에 기준 끓는 점에서 증기 압력은 용액이 어떤 용매를 썼든 간에 가와 나가 동일한 증기 압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아요.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가 바로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림에 대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용해야 될 정보가 몰랄 오름 상수인데 물의 몰랄 오름 상수, 몰랄 내림 상수가 주어져 있고요. 몰랄 오름 상수와 몰랄 내림 상수는 전부 다 용매에 대해서만 확인하고요. 용질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녹여준 용매는 물밖에 없기 때문에 둘 다 물에 대한 몰랄 오름 상수, 몰랄 내림 상수를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림을 확인을 하려면 끓는 점 오름에 대한 식을 알아야겠죠. 옆에다 이렇게 화살표하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끓는 점 오름, 끓다가 보일이잖아요. 그래서 TB라고 주로 쓰고요. 끓는 점 오름은 KB 곱하기 몰랄 농도. 마찬가지로 어는 점 내림 얼다 프리즈잖아요.
이와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 각각에 대해서 숫자를 대입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지금 알고 있는 거는 나의 끓는 점 오름에 대한 결과 몇 도가 올랐는지 가에 어느 점 몇 도가 내려갔는지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가와 나의 몰랄 농도를 구할 수 있고요. 계산을 하면 나의 그래서 몰랄 농도는 얼마일까요? 나의 몰랄 농도 여기다 쓰겠습니다. 나는 1입니다. 가 구해볼게요. 가는 끓는 점, 아니, 어느 점 내림이니까요. 가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0.5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억과 니은 어떻게 구하시면 될까요? 숫자만 대입하시면 되겠죠? 조금만 확대해서 쓸게요. 기억은 끓는 점 오름이죠. 0.51 단위는 생략했습니다. 곱하기 0.5입니다. 이거 계산하니까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나오더라고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니은.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번 A와 B의 분자량을 구해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당연히 화학 2까지 들었으면 충분히 그 화학 2까지 들었으면 충분히 이제 화학 1에서의 개념들을 다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데 분자량도 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 썼던 거 한 번만 더 써볼게요. 몰랄 농도는 용매의 질량이죠. 용매 질량은 문제에 주어져 있고 킬로그램 단위입니다. 용질의 양이에요. 용질의 양은 몰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용질의 양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구한다라고 했었죠? N이라고 쓰겠습니다. 용질의 양은 화학식량, 여기서 분자량이 될 것 같아요. 화학식량분의 그 다음에 그 용질의 질량이 되죠. 이 식 여러분들 화학1 수능을 보거나 또는 화학2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학에 가서 뭐 일반 화학을 배우게 된다면 정말 계속 나오게 되는 거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가장 기본 식이고요. 변형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요거에 대해서 각각 식을 한번 써보면요. 우선 첫 번째 용질 A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질 A를 녹인 것에 대해서 용질 A를 녹였을 때 몰랄 농도 그냥 가라고 쓰는 게 좀 덜 헷갈릴 것 같은데요. 가는 몰랄 농도가 몇이죠? 0.5입니다. 0.5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을까? 용매 질량 100g은 0.1kg죠. 0.1분에 용질 A의 우리가 양인데 양을 모르니까 이 식을 옆에 있는 이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러면 A의 분자량 MA 분의 A의 질량 9네요. 이거 계산하면은 여러분들은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180 나옵니다. 나입니다. 나의 몰랄 농도는 1입니다. 마찬가지로 용매의 질량 0.1. 여기서는 용질 B를 녹였죠. B의 분자량은 모르지만 B의 질량은 6으로 합니다. 계산하면 B 얼마 나오냐면 60 나옵니다.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이 식들 잘 변형해서 푸시면 되겠고요. 11번 문제입니다. 묽은 용액의 총괄성 중에 가장 마지막이죠. 삼투압에 대한 문제고요. 삼투압 문제 풀려면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반트호프 법칙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여기서의 C는 무엇이었냐면 몰 농도였습니다. 네, 문제 한번 보세요. 표는 300켈빈. 온도가 일정하죠. R은 기체 상수예요. 그럼 우리는 삼투압 바로 몰농도에만 의존하는 값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몰농도 구하는 식 한 번 더 그래도 쓰겠습니다.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양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를 풀면 용액의 부피가 너무나 고맙게 이 문제에서 전부 다 1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질의 양은 어떻게 구하라고 했었다? 용질의 양은 n이라고 한다면 분자량분의 질량이라고 했다라고 했잖아요. 얘가 W인 거고 얘가 M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각각에 대해서 삼투압을 알기 위해 그냥 몰농도를 옆에다가 구하고 몰농도의 크기를 비교하시면 돼요. 용액의 부피 1분의 용질의 양인데 용질의 양을 이 N은 N분의 W를 이용해서 쓴다면 120분의 6 20분의 1이 됩니다. 그 옆에 1분의 60분의 6 10분의 1이 됩니다. C는 조금만 아래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C는 계산을 하면 1분의 180분의 6, 30분의 1이 됩니다. 여러분들 숫자 비교하실 수 있죠. 가장 큰 게 누구예요? B, 그 다음 A, C. 그럼 B, A, C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묽은 용액의 총괄성과 관련해서 네 가지 증기압력 내림,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그리고 삼투압을 모두 다 알아볼 수 있는 문제였고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교과서 용액 부분은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거기 교과서에는 중간중간마다 작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예제 한번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2단원 반응 엔탈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응 엔탈피 문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그림은 어떤 반응의 엔탈피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라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문제를 보시면 우리 반응 엔탈피라고 하는 것의 계산은 생성물의 엔탈피의 합에 그 다음에 반응물의 엔탈피의 합을 뺀 거죠. 여기서는 계산을 하라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반응물의 엔탈피의 합이 생성물의 엔탈피 합보다 큽니다. 그럼 당연히 델타 H는 어떻게 나올까요? 음수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기억은 틀리고 니은이 맞을 거고요. 우리 델타 H가 0보다 작은 경우 무슨 반응이라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맞습니다. 발열 반응입니다. 답은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괄호 2번 반응 엔탈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H가 0보다 크면 발열 반응 맞습니다. 흡열 반응이죠. 죄송합니다. 흡열 반응이에요. 발열 반응이 되려면 델타 H 0보다 작습니다. 반응물의 상태가 변하면 반응 엔탈피의 값도 변한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반응물의 상태가 변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반응물의 상태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에 따라서 반응 엔탈피 변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 여러분 수업 시간 중에 했기 때문에 학습지 자료 참고해서 조금 더 이해가 안 되면 보충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3번 화학 반응식의 개수에 상관없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거 물질의 양에 의존하는 값이기 때문에 물질의 양이 늘어나면 숫자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반응물의 엔탈피 합에서 생성물의 엔탈피 합 반대로 썼죠. 생성물의 엔탈피 합에서 반응물의 엔탈피의 합을 뺀 겁니다. 5번 델타 H가 0보다 크면 생성물의 엔탈피 합은 반응물의 엔탈피 합보다 작다. 델타 H라는 것의 정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성물의 엔탈피의 합에 반응물의 엔탈피 합이잖아요. 반응물의 엔탈피 합을 뺀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생성물의 엔탈피 합이 반응물의 엔탈피 합보다 커야지만 델타 H가 0보다 큰 거겠죠.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의 답은 2번이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런 문제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할 거예요. 하지만 개념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그래서 OX 문제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고 이렇게 오지선다 문제도 드리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해당 부분에 대해서 복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메테일이 연소 반응의 엔탈피 변화를 나타낸 겁니다. 우리 이거부터 봅시다. 자, 생성물이에요. 얘가 반응물입니다. 반응물의 엔탈피 합보다 생성물의 엔탈피 합이 작아요. 델타 H는 0보다 작은 거예요.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델타 H 0보다 크다 틀렸죠. 0보다 작습니다. 메테일이 연소 반응에서 0보다 작다라고 했으면 우리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일이 방출되는 거 맞겠네요. 디귿 반응물의 엔탈피 합이 생성물의 엔탈피 합보다 크다. 맞죠? 그래서 음수의 값을 갖게 됩니다. 니은과 디귿 맞았고요. 그래서 13번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A2, B2, AB 1몰의 결합 에너지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여러분들 결합 에너지의 정의를 기억하실까요? 결합 에너지는요. 결합을 끊을 때의 이제 에너지를 말하는 거고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정의를 알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합을 끊을 때 에너지이기 때문에요. A2에서 이 A가 될 때이기 때문에 플러스 436이 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니은 같은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2 이제 기체일 때와 그다음 B2의 결합 에너지의 합은 A, B 결합 에너지의 2배보다 크다. 이거는 그냥 계산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436 더하기 242 하면 얼마가 나오는지랑 이거랑 431에 2배를 하면 되잖아요. 왜 네, 맞아요. 네,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딱 봤을 땐 당연히 얘가 더 클 것 같은데요. 그쵸? 그래서 답이 얘도 틀렸고요. 디귿 같은 경우에 A2 이제 기체와 B2 기체가 반응해서 AB가 생성되는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유의하실 점 반응 엔탈피 계산할 때는 네, 반응 엔탈피 계산할 때 엔탈피로 계산을 하면 생성물의 엔탈피의 합에 반응물의 엔탈피 합을 빼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결합 에너지로 계산할 때는 우리 반대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의 합에 생성물의 제가 결합 에너지를 결합이라고 쓰겠습니다. 결합 에너지의 합을 빼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계산을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0보다 작은 값이 나옵니다. 왜냐면은 숫자가 이쪽이 더 큰 숫자거든요. 이렇게 되면 0보다 작아서요. 디귿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14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시간상 이게 계산을 또 일일이 하면은 시간이 좀 많이 길어져요. 그 영상의 시간이. 그래서 그냥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지만 여러분들은 실제로 계산 한번 해보시고 이게 맞나 틀린가 계산 한번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5번 문제 말씀드렸죠. 우리 이거 쓰고 시작할게요. 델타 H를 계산할 때는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를 결합이라고 쓸게요. 결합 에너지의 합 빼기 생성물의 엔탈피랑은 반대라고 했어요. 결합 에너지의 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얘네가 어떻게 생긴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C2H2는 이제 아세틸렌이라는 애고요. 삼중결합을 포함하고 있는 탄소화합물입니다. 그 다음에 C2H4는 에틸렌이라는 애인데요. 이렇게 생긴 애입니다. 자, 이거를 이용해서 식 한 번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2 반응물이죠. 델타 H는 H2가 하나니까 436 더하기 반응물 C2H2에서는 C3중결합 812에다가 그 다음에 CH결합 두 개 있네요. 2 곱하기 414예요. C2H4니까요. CC 이중결합 620 더하기 CH가 4개나 결합이 있죠. 여기 1, 2, 3, 4, 4개잖아요. 4 곱하기 414. 네, 여러분들 계산해보세요.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00이 나옵니다. 단위까지 써주세요.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킬로 줄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6번도 여러분들 어떤 식 바로 아이고 죄송해요. 15번에서 풀었던 거랑 똑같은 식이고요. 제가 그래서 뭐 한 번 더 여기다가 여러분들 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로. 네.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놔도 될까요? 네,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려운 점, 확실히 16번은 여러분 계산하기 어려운 점은 바로 앞에 개수가 있죠. 개수도 당연히 뭘 해줘야 될까? 곱해줘야 합니다. 여러분들 개수 화학식에서 개수를 써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수를 꼭 곱해줘야지 계산할 때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럼 제가 써볼게요. 델타 H는 2 곱하기 CH4는 이제 메테인이잖아. CH 결합이 4개나 있는 거고요. 이게 4개나 있네요. 그리고 더하기 O2, O 이중 결합 하나죠. 빼기, 자, 여러분들 얘는 바로 메탄올입니다. 메탄올 어떻게 생겼을까요? 메탄올 이와 같이 생겼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줘야겠네요. 자, 그럼 각각에 대해서 결합은 CH 결합, CO 결합, OH 결합을 모두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괄호 할게요. 자, 그 다음에 CH 결합 몇 개 있죠? 3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실 점 바로 2를 곱해줘야 되는 거 개수 2 곱하기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CH 결합 3개 410. 그 다음에 더하기 CO 결합 X 더하기 OH 결합 460. 자,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이러면 계산해 보시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델타 H가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50이 나온다라고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값을 반응 엔탈피 값을 주어줬어요. 자, 이 모든 거를 계산하면 X가 얼마가 나오냐면 325가 나오게 됩니다. 계산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합 에너지가 사실 보세요. 위에 문제에서는 414로 줬는데 아래 문제에서는 410으로 줬죠. 평균값이기 때문에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OH, H2O의 OH 결합이랑 그 다음에 뭐 CH3OH의 OH 결합 사이에 이런 식의 분자의 종류가 달라지면 결합 에너지에 조금씩 차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합 에너지 값은 그래서요. 암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문제에서 결합 에너지에 대한 데이터 값을 주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걸 이용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를 구하시면 돼요. 반응 엔탈피를 구하라고 하면 반응 엔탈피를 구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뭐 반응 엔탈피까지 알려줬는데 특정한 결합 에너지의 값이 뭐 미지수면 그거를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여기 있는 숫자를 다 암기해야 될까요? 항상 그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절대 암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주는 데이터 값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16번까지 풀었고요. 자, 이제 헬스 법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헬스 법칙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 헬스 법칙은 이제 화학 반응에서 반응물의 종류, 상태, 그리고 생성물의 종류와 상태가 같으면 반응 경로에 관계없이 반응 엔탈피 일정하다라는 거였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반응물과 이제 반응물의 종류와 상태, 생성물의 종류와 상태가 같게 이제 만들어 보면서 이 식들을 이제 조합을 해서 X라는 값을 이제 17번 같은 경우에 구하게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문제를 볼 건데, 여러분들 이 문제가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지만 좀 어려웠을 수 있어요. 바로 모의고사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모의고사 문제는 조금 더 교과서 문제보다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면요. 먼저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거를 공통적으로 할 거냐면 물의 상태 변화를 이제 우리가 식을 공통적으로 뽑아낼 건데 이 식을 우리가 두 번째 있는 식을 1번식이라고 하고 뭐 첫 번째 있는 식을 2번식이라고 할게요. 근데 여러분 뭐 이거 순서는 딱히 상관은 없기는 한데요. 그냥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해 준 거랑 동일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2번식에서 이제 1번식에서 2번식을 빼주게 됩니다.
이렇게 식을 빼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식이 나오게 되냐? 이런 식이 나오게 돼요. 이제 여러분 참고로 식을 빼주게 되면 화살표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위치가 반대로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식이 나오게 되고 우리가 이 식을 3번 식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이제 물의 분해 반응인데요. 이 식을 여기를 3번을 썼으니까 4번, 얘를 5번이라고 한다면 4 빼기 5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4번 식에서 5번 식을 빼면 어떤 식이 나오느냐? 이 식을 빼면 네, 이와 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 바로 4 빼기 5를 한 식은 어떠해요? 3번식의 2분의 1을 곱한 거랑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도록 할까요? 자, 이걸 보면 무슨 얘기냐? 이제 4 빼기 5를 한 식과 이제 1 빼기 2를 한 식을 한번 보시면 이제 2배 차이가 나니까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1에서 2를 뺀 식은 2 곱하기 4에서 5를 뺀 식과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헬스 법칙을 이용을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각각에다가 델타 H를 이제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을 하면 제가 숫자는 이 밑에다가 그냥 초록 색깔로 쓰도록 할게요. 1에다가 마이너스 x네요. 2는 마이너스 2044입니다. 앞에 여기 빼기까지 잘 고려주세요. 4에 해당하는 값은 얼마죠? 484입니다. 5에 해당하는 값은 얼마예요? 572예요. 뭐 이렇게 계산해서 x 구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x는 2220이 나옵니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헬스 법칙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이해를 잘 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2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은 탄소와 수소 기체가 반응해서 에테인 기체와 에탄 기체가 생성되는 반응의 열화학 반응식을 나타낸 건데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한번 골라봅시다. 네, 먼저 보면 기억에서 가에서 이제 흑연 2몰은 에테인 1몰보다 엔탈피가 85kJ만큼 크다. 우리 반응 엔탈피의 정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써놓은 게 좀 있어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반응 엔탈피는요, 생성물의 엔탈피의 합 빼기 반응물의 엔탈피 합입니다. 자, 여기서의 생성물은 누구죠? 맞아요. 3몰의 H2, 죄송해요. 반응물은 3몰의 H2까지 포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여기 보시면 문제에서는 흑연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엔탈피가 85kJ만큼 크다는 거는 누구까지 고려를 한 값? 바로 맞아요. 여기다가 3몰에 얘까지 있어야지 생성물 에테인 1몰의 엔탈피 85kJ만큼 크다를 이제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것만 말하면 안 되죠. 생성물의 엔탈피의 합에 반응물의 엔탈피 합을 뺀 거니까 반응물의 엔탈피의 합을 다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틀렸습니다. 니은 나에서 반응물의 엔탈피 합은 생성물의 엔탈피 합보다 크다. 여러분들 생성물의 엔탈피 합 빼기 반응물의 엔탈피의 합이 반응 엔탈피이기 때문에 되게 엔탈피라는 말을 많이 하니까 좀 꼬이는 것 같아요. 다시 반응 엔탈피는 생성물의 엔탈피의 합의 빼기 반응물의 엔탈피의 합이기 때문에요. 지금 H2를 보면 얘가 0보다 크잖아요. 이 얘기는 생성물의 엔탈피의 합이 더 컸다는 얘기예요. 니은도 반대로 말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디귿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디귿 우리가 이제 이 화학 반응식을 만들어야 돼요. 이 화학 반응식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화학 반응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가식에서 나식을 빼면 됩니다. 빼보세요. 가식에서 나식을 빼보면 화학 반응식 한번 써볼까요? 가, EC,
이거고요. 나식을 빼니까 반응물과 생성물의 위치를 반대로 써주라고 했었죠. 공간이 조금 모자랄 것 같은데요. 네, 다행히 아슬아슬했지만. 자, 제가 이미 빼기를 했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렇게 이제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나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쓰면 이해하기 더 쉬울까 해서 제가 썼는데 이미 이 두 번째 식은 마이너스 나의 식이니까 제가 위치를 바꿔준 겁니다. 계산을 하면 얘네들은 지워지죠. 그리고 이렇게 돼서 최종적인 식을 쓰면 에타인에 대한 식에 이 모래에 수소를 더하면 에테인이 생성이 되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 어때요? 맞죠? 값빼기 나 하니까 이 식 나온 거 맞네요. 그렇다면 반응 엔탈피도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식에서의 뭐 디귿이라고 한다면 이 반응 엔탈피를 구하려면 맞아요. 가 거에 빼기 나 거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디귿 맞습니다. 답은 그러면 3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는 17번에 괄호 3번 문제. 그림은 수소기체와 브로민 기체가 반응해서 브로민화 브로민 수소 기체가 생성되는 반응에 단계별 엔탈피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봅시다. 불러보겠습니다. 자, 먼저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거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맞아요. 결합 에너지는 결합을 끊을 때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결합을 끊을 때 에너지이기 때문에 HBr이 H와 BR로 나누어지는 거를 말하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문제를 보시면 이 HBr은 EH 플러스 EBr이라고 표시를 해드릴게요. 여기, 요거예요. 이때 각각의 앞에 2씩 붙어 있으니까 2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HBr에 대한 걸 보려면 나누기 2를 해주시면 됩니다. 366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2몰에 대한 값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공간이 좁아서 잘 써보겠습니다. 732 나누기 2 366 킬로 줄 퍼 몰. 네, 이렇게 됩니다. 1몰에 대해서는 기억은 맞았고요. 니은 Br의 결합 에너지는 HH의 결합 에너지보다 크다. 비교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표시 한번 형광펜으로 해볼게요. Br에 대한 거는 BR 여기네요. 194입니다. H2EH 436입니다. 어떤가요? 비교해 보시면 HH의 결합 에너지가 더 크죠. 제가 형광펜 말고 이걸로 표시할까요? 얘고 여기고요. BR2가 EBR이 되었을 때는 194, H2가 EH가 될 때 436. 어쨌든 누가 더 크다? 네, 맞습니다. HH의 결합 에너지가 더 크다.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 H2 더하기 BR2 EBR이 이 HBR의 반응 엔탈피는 102kJ이다. 자, 요거 여러분들 문제 한번 보시면 어떻게 풀면 될까요?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합 에너지를 통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계산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 엔탈피라고 하는 거는요. 이건 헬스 법칙보다는 사실 앞에 반응 엔탈피 계산 파트에 넣는 게 좀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자, 델타 H는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
결합 2라고 쓸게요, 그냥. 자, 그럼 여러분들 반응물은 누구게요? 맞습니다. 436과 194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그거를 한번 써보면, 자, 요거에다가 생성물이 730입니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102가 나와요. 그러면 디귿은 틀렸죠. 답은 기억 하나만 맞습니다. 1번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요 문제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 요 3번 문제 제가 문제를 편집할 때 편집하다가 요게 헬스 법칙에 가까워 헬스 법칙 문제인 줄 알고 헬스 법칙 쪽에 편집을 해서 넣었는데요. 3번 문제는 헬스 법칙보다는 반응 엔탈피와 결합 에너지 파트에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반응 엔탈피와 결합 에너지 파트에 조금 더 적절한 문제인 것 같고요. 헬스 법칙 같은 경우에는 1번과 2번 문제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됐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화학 평형과 평형 이동이고요. 문제가 제가 30문제만 준다고 했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작은 문제들이 많아서 많이 힘드셨죠. 네, 여러분 뒤에 문제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문제도 있지만 이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산화탄소 기체와 수증기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 기체와 수소 기체가 생성되는 열화학 반응식입니다. 발열 반응이네요. 자, 이 반응에서의 평형상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우리 평형상수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하시죠? 여기 위에다가 잠깐만 시카보만 써보면 이러한 화학 반응식에 해당해서 평형상수를 구할 때는 반응물 그리고 계수까지 곱해줘야 그 계수까지 고려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이와 같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300도에서의 반응의 평형상수인데 우리 사용할 때 여기에 놓는 몰 농도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몰 농도를 이용을 해서 생각을 해주셔야겠죠. 보시면 300도에서 밀폐된 1리터의 용기, 1리터니까 부피는 다 1이네요. CO1몰과 그러면 얘 몰농도는 1분의 1이죠. 그 다음에 H2O 1몰을 넣고 반응을 시켰다. 자, 그러면 0.6몰의 H2가 생성된 뒤에 평형에 도달하게 되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칸을 제가 너무 좁게 만들었네요. 여기다가 그냥 쓰도록 할게요. 여러분 요거는 제가 교과서에 있었던 문제 중에서 평형상수 2산화항과 아마 3산화항으로 문제 푸는 거에 예시가 하나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거 보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무언가 농도 주어졌을 때의 평형상수 어떻게 구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교과서 페이지를 한번 그래도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교과서가 몇 페이지더라? 교과서 80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교과서 80페이지 보시면 이제 각 물질의 몰농도 이용해서 반응 진행되고 처음 반응 평형의 단계로 여러분들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어쨌든 간에 처음에 농도가 제가 좀 글자를 작게 쓸게요. 처음에가 1리터 용기에 1몰 CO1몰과 얘 1몰이니까 처음에 몰농도가 1이었고요. 처음이니까 얘네들은 없었겠죠. 그 다음에 반응을 했습니다. 반응을 했더니 얘가 0.6몰인데 이거는 몰농도가 아니라 그 물질의 양이잖아요. 1리터 용기니까 1분의 0.6, 0.6만큼 생성이 되면 당연히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렇죠? 다 1대1 대 1대1 반응이잖아요. 기체 부피비 곧 몰비와 같다. 그러면은 얘가 0.6몰만큼 생성이 됐다면 이거를 통해서 CO2도 0.6몰만큼 생성이 됐을 거고
반응물은 0.6몰, 각각 다 0.6몰만큼 소모가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그냥 계산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리터로까지 나눠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세요. 몰롱도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여기선 마이너스 0.6, 마이너스 0.6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거 좀 수업 시간에 여러분 다 알 줄 알고 안 풀어줬는데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평형에 도달했을 때 0.4, 0.4, 0.6, 0.6 이렇게 되겠네요. 여러분들 80쪽 보면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계산을 해보면 K는 반응물 몰롱도, 근데 여기 다 다행히 다 앞에 개수가 1이잖아요. 그래서 지수로 곱해줄 게 따로 없었네요. 숫자 넣으면은 0.4 곱하기 0.4, 0.6 곱하기 0.6인 것 같는데요. 자, 이거 계산 한번 해보면 0.36 나누기 0.16 하면 되는 것 같은데요. 그쵸? 2.25 나와요. 와, 굉장한 문제였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같은 온도에서 밀폐된 2리터의 다른 용기에 COH2O, 그 다음에 CO2H2를 각각 2몰씩 넣었을 때 반응의 진행 방향을 예측하세요. 여러분들 요거는 바로 Q와 K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죠? Q가 K보다 작으면 Q는 반응 지수, K는 평형상수고요. 반응 지수도 평형상수 구하는 식이랑 동일하다고 했어요. 정반응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Q가 K면은 네, 평형 유지입니다. 그 다음에 Q가 K보다 크면은 역반응이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요 세 가지 밑에도 나와 있고요. 잘 기억해 주세요. 같은 온도에서 밀폐된 이제 2리터의 다른 용기에 각각을 이제 2몰씩 넣었을 때의 반응 진행 방향을 한번 예측을 해보면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2리터로 나눈 다음에 계산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각각의 몰롱도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CO5의 몰롱도는 2분의 2, 다 모두 다 1몰인데요. 여기 이렇게 쓸까요? 얘네가 전부 다 1몰만큼 있습니다. 그럼 계산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쵸? Q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Q 계산을 해보면요. 1이 나오죠. 이게 K보다 작지 않나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 풀 때는 계산하는 거 좀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19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평형상수와 반응의 진행 방향인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까 말했죠. Q가 K보다 작으면 정반응이 우세. Q가 K랑 같으면 평형. 다음에 Q가 K보다 크면 역반응 우세.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은 1000켈빈에서 이산화황과 산소 반응에 대한 화학 반응식과 평형상수입니다. 평형상수 주어졌고요. 1리터의 밀폐된 용기의 표의 가와 나와 같이 농도를 달리하여 혼합한 후 1000켈빈으로 유지했을 때 여러분 온도가 같아야지 평형상수를 같은 값을 쓸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진행 방향을 옳게 예측한 거는 Q 계산해 봅시다. 먼저 Q에 대한 식을 써봐야겠죠. 평형상수와 동일한 식으로 쓸 수 있고요. Q는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이제 각각에 대해서 Q 대입하면 될 것 같아요. 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할게요. Q는 얼마일까요? 맞습니다. 2의 제곱 곱하기 4. 8. 계산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저도 같이 계산을 했어야 하네요. 죄송해요. 8의 제곱이죠. 아이고. 4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한번 해보면 4의 제곱 곱하기 2, 8의 제곱이 되겠네요. 자, 계산을 하면은 여기서는 계산하기 쉬운 숫자들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Q와 K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죠.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비교를 해보면요. 자, 이렇게 되면 얘가 K보다 크고 대문자예요. 얘는 K보다 작죠. 그러면 여기는 역반응, 여기는 정반응이 우세하게 된다. 답은 역정을 찾아봅시다. 네, 5번이 되겠네요. 네, 다음 반응이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반응이 평형 상태 있을 때 이것과 같이 조건을 변화시키면 르샤틀리 원리, 농도, 압력, 온도가 변화함에 따라서 평형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변화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묽은 염산을 추가해요. 여기가 추가가 돼요. 생성물이 많아져? 그럼 어떻게? 역반응이 우세하게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다음 문제는 염화수소를 첨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보면은 좀 어렵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염화수소를 첨가를 하게 되면은 얘가 염기잖아요. 얘랑 반응을 해서 얘가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암모니아를 제거한 셈이 됩니다. 암모니아를 제거하게 되면 당연히 암모니아를 생성하려고 하니까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문제를 푸실 수 있겠습니다. 21번은 제가 좀 풀이를 미리 적어놨는데요. 우선은 여러분들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압력을 높이면 평형이 이동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반응물의 계수합과 생성물의 계수합이 같아요. 그러니까 압력을 높이면 당연히 기체 분자수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반응이 이동을 하고요. 압력을 낮추게 되면 기체 분자수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는데 압력을 높여도 낮춰도 평형이 이동하지 않는다면 반응물의 계수합과 생성물의 계수합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해당되지 않고요. 두 번째, 온도를 높이면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흡열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정반응이 흡열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은 가와 다 중에서 정반응이 흡열 반응인 거는 가밖에 없죠.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건 가였고요. 만약에 여러분 문제에서 온도를 높이면 역반응이 우세하다라고 한다면 흡열 반응이 역반응이어야 되는 거죠. 그럼 정반응은 발열 반응이 됩니다. 문제 푸실 때 조건 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번 문제입니다. 밀폐된 용기에 산소 기체와 오존 기체가 다음과 같이 평형을 이루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평형을 이루었을 때 이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다른 것보다 이제 우리가 니은을 제가 수업 시간에 참고하세요라고만 말씀을 드려서 니은을 먼저 알려드리면 이 반응은 흡열 반응이고요. 흡열 반응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높이게 되면 생성물이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평형상수가 커집니다. 평형상수는 온도에 의존하는 값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맞는 보기예요. 왜냐하면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생성물의 농도가 많아지게 돼서요. 반응물은 적어지고 생성물이 많아지면 당연히 K가 큰 값을 나타내게 되겠죠. 니은은 맞는 거예요. 그러고 넘어가겠습니다. 온도를 높이면 흡열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되겠죠.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니까 당연히 O3의 농도가 진해지는 거, 오존의 농도가 진해지는 거 맞습니다. 니은도 맞다고 말씀드렸고요. 디귿, 용기를 압축해서 압력이 높아지면 이제 입자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는데 입자수가 감소하는 반응은 정반응 쪽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고요. 답은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2번, 23번, 2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소기체와 수소기체가 반응해서 암모니아 기체가 생성되는 열화학 반응식을 나타낸 거고요. 발열 반응입니다. 1리터 용기에서 어쩌고저쩌고 이게 문제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 문제 푸실 때 쉽게 푸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급격하게 뭔가 양이 많아지거나 적어지는 거를 찾아보시면 돼요. 가 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가에서 여러분 어때요? H2가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하죠. 이 얘기는 무엇일까? 바로 H2 기체를 첨가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소기체를 갑자기 첨가해요. 그럼 수소기체의 농도가 진해지니까 수소기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되려고 할 거고 그 반응은 정반응이 되겠죠. 질소도 그래서 줄어들고요. 이 암모니아가 그래서 막 증가를 하게 됩니다. 경향을 보면 그렇게 돼요. 그러다가 나를 보면 어느 세계에도 급격하게 증가한 거는 없어요. 급격하게 증가한 건 없는데 무언가 변화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둘 중 하나입니다. 압력의 변화를 줬거나 온도를 변화를 준 건데요. 용기의 부피가 변하지 않았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온도 변화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그러면 이제 이 반응에 생성물과 반응물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통해서 이제 온도를 높인 건지 낮춘 건지 판단을 할 건데요. 보세요. 자, 나 조건에서는 갑자기 반응물들이 증가했고요. 생성물이 감소했습니다. 근데 이 반응은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요. 온도를 낮춰야 정반응 쪽으로 진행돼요. 근데 지금 이 나 반응 같은 경우에는 역반응이 진행된 거잖아요. 역반응이 진행이 된 거면 온도를 높이면 흡열 반응이고 온도를 높여야지 흡열 반응, 역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온도를 높인 겁니다. 네, 문제 푸실 때 참고하시고요. 24번도 비슷한 문제라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2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기체 A와 B가 반응해서 기체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을 나타낸 것이고요. 그리고 그림 같은 경우에 밀폐된 용기에 기체 A, B를 넣어서 평형 상태에 도달한 후 반응 조건을 바꿀 때 시간에 따른 용기 안의 압력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문제 여러분 어려웠겠어요. 문제 푸실 때 처음에 B를 첨가했어요. B를 첨가했더니 압력이 커졌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하나씩 조건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B를 첨가했더니 압력이 커졌다? 그럼 먼저 B를 첨가했을 때의 상황을 생각을 해봅시다. 자, B의 농도가 진해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거 무슨 상황이에요? 르샤틀리의 원리에 의하면? 맞죠? 반응물의 양이 증가를 했으면 이 증가한 반응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반응이 일어날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C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반응을 했는데 압력이 커졌어요. 자, 우리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죠? 반응물의 개수의 합이랑 생성물의 개수의 합을 반응물의 개수의 합이랑 생성물의 개수의 합을 비교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 화학 반응은요. 생성물을 더 만드는 반응이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반응물을 더 첨가해줬기 때문에 그것의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될 거고 그럼 C의 양이 늘어나게 되는데 A와 B의 반응물의 개수와 C를 비교를 하면 C가 더 생성이 많이 되는 상황인데 압력이 증가했다라고 한다면
개수는 C가 훨씬 더 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죠. 틀렸죠, 기억은. 그런 의미에서. 왜냐하면 C 쪽으로 반응이 점점 우세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압력이 높아졌다라고 하면 입자수가 많아진 거잖아요. 입자수가 많아지게 이제 진행이 되려면 이제 C 앞에 개수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니은 반응 엔탈피는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는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느냐? 바로 두 번째 온도를 높였을 때 조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온도를 높였더니 어때요? 온도를 높였는데 압력이 더 증가했어요. 이 얘기는 여기다가 쓸게요. 온도를 높였더니 압력이 증가했어요. 이 얘기는 온도를 높였더니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된 거 아닌가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냐면 압력이 증가하려면 기체 입자수가 많아지는 방향인데 C가 좀 더 C가 이제 A 더하기 B보다 C가 크다고 했으니까 입자수가 커지려면은 정반응 쪽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온도를 높였어. 온도를 높였는데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됐다라는 얘기는 정반응이 바로 흡열 반응이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니은은 맞네요. 네, 기억은 틀렸지만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 T에서 자 이제 온도 T가 해당하는 요 시점에서 반응 용기의 부피를 줄이면 무슨 상황이죠? 압력을 높인 상황이랑 같죠. 압력을 높이게 되면은 어떻게 입자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면 여기선 입자수가 감소하는 반응은 역반응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역반응이 진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습니다. 답은 니은만 맞죠.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24번 문제입니다. 그 기체 A와 B가 반응해서 기체 C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이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혹시나 이제 제가 드린 문제 말고도 다른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셨으면 이 화학 반응식 보면 뭔지 알 거예요. 암모니아 생성 반응이고요. 네, 아무튼 뭐 어떤 물질인지는 뭐 그냥 주어진 문제에 따라서 조건 보고 푸시면 돼요. A와 B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 반응인데 자 우리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하나하나 단계별로 봅시다. 첫 번째 B가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했다. 그럼 무엇? B를 첨가한 거다. 자, 근데 여러분 되게 안타까운 거 하나 말씀드리면 2번, 3번, 4번 선지 모두 다 C 제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C가 갑자기 급격하게 T2에서 감소했다. C를 제거한 겁니다. 자, 그럼 T3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3에서는 급격하게 증가한 건 없어요. 그러면 뭐 온도나 압력을 변화를 시킨 건데요. 그러면 조건을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우선은 이 반응을 한번 보시면 A, B 반응물의 양은 증가했고 생성물의 양은 감소했습니다. 이런 조건이 가능하려면요. 역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역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 반응은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역반응이 일어나려면 흡열 반응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 온도를 높이면 됩니다. 두 번째, 자 입자소를 조절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역반응이 일어나게 하려면 자 여기 개수를 더하면 반응물의 개수의 합은 4고요. 1 더하기 3입니다. 생성물의 개수의 합은 2예요. 그러면 역반응이 일어나게 하려면 부피를 그러니까 압력을 낮춰야지 입자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럼 두 번째는 압력을 낮추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 있나요? 네, 4번밖에 없네요. 네, 그래서 24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는 넘어가서 네, 이제 상평형 문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온도와 압력에 따른 물의 상평형 그림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의 압력은
물에는 압력이 높을수록 어는 점이 낮아진다. 압력 높여보세요. 압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는 점은 낮아지는 거 맞습니다. 물에 끓는 점은 압력에 따라 달라진다. 맞습니다. 우리 요 증기압력 곡선을 보시면 되죠. 압력에 따라서 끓는 점 바뀌는 거 맞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밥을 지으면 이제 압력이 높은 산에서는 조금 일기압보다 낮아요. 그래서 끓는 점이 100도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밥이 맛없게 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바로 이 증기압력 곡선 상평형 그림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그 현상이고요. 디귿 물을 이제 0.006기압 바로 3중점 이하에서 온도를 높이게 되면 얼음은 네, 승화를 하게 되겠죠. 물의 상태를 거치지 않고 기억, 니은, 디귿 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풀어볼게요. 물의 상평형 그림을 나타낸 것입니다. T점에서 고체와 액체의 증기압력은 같다. 맞습니다. 3중점이잖아요. 고액기. 모두가 존재할 수 있는 그다음 B점에서는 물의 기준 끓는 점이다. 맞습니다. 760mm HG가 있고요. 그때 온도가 바로 기준 끓는 점입니다. A, B, C 점에서 물은 두 가지 상태로 존재한다. 맞습니다. 승화곡선 여기가 승화곡선, 그 다음에 융해곡선, 증기압력 곡선 각각의 이 곡선의 점에 존재하면 두 가지 상태로 존재하는 거 맞습니다. P점에서 온도를 높여봅시다. P점에서 온도를 높이면은 기화하는 거 맞죠? 여기가 고체, 액체, 기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그러면 뭐 5번이 틀렸겠는데요. 5번이 왜 틀렸는지 봅시다. 압력이 높아지면 맞습니다. 이거 아까 봤던 거죠. 녹는 점은 곧 물에 어는 점이랑 동일하잖아요. 압력이 높아지면 어는 점은 또는 얼음에 녹는 점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3번 이산화탄소의 상평형 그림입니다. 순서는 마찬가지로 여기가 고, 액, 기의 순서고요. 이산화탄소의 특이한 점은 5.1기압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 그래야지 액체 상태에 만날 수 있다. 이산화탄소는 압력이 높을수록 어느 점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양의 기울기의 융의 곡선을 갖게 되죠. 5.1기압 이하의 압력에서 고체 드라이아이스의 온도를 높이면은 네, 승화하는 거 맞습니다. 3중점 이하의 압력에서는요. 자, 마이너스 56.6도 이상의 온도에서 압력을 높이면 이번에는 온도를 여기로 하고 압력을 높이면 액체 상태를 충분히 거칠 수 있습니다. 액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